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시장 흐름과 동향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4월 미국 국채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4월 2일 이후에 7영업일 동안 무려 70bp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전일 종가가 4.3%인데 네. 그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0.7%가 왔다 갔다 네네. 위아래로 그리고 하루에 뭐 1, 20bp는 가볍게 지금 움직이는 엄청난 변동성이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게 4월 2일 그 해방의 날 이후 불과 2영업일 동안 그때 미국 증시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우리 또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네. 가슴 졸이셨는데 그때 미국채는 안전자산의 역할로 그때 미국 10년 금리가 4.2%에서 3.8%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시장 강세였죠. 네. 그렇게 좀 강세 분위기 몰고 갔는데 그 4월 4일 그 주간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또 깜짝 등장을 했어요. 그때도 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급락하니까 이거 좀 어느 정도 임시 FOMC 얘기 루머까지 돌면서 네. 좀 연준이 대응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파월이 아직 우리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날 종가를 미국 10년을 다시 4%까지 끌어올리고 끝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 날 시작하자마자 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죠. 그러면서 또 안전자산으로 미국 10년 금리가 3.8까지 급락하고 있는데 그날 또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날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 이틀 뒤인 수요일이었지만 네. 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해 줄 거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장중에. 그래서 장 초반 5% 넘게 또 급락하던 증시가 장중에 플러스 2% 증시도 변동성이 엄청났죠. 근데 이게 독이 됐습니다.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경제에 대한 이 관세 전쟁이 경제 충격을 줄 거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3.8대 두 번의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주식시장 용어로 편하게 얘기하면 신용이죠. 신용 왜 우리 주식 한번 크게 지르실 때 레버리지로 신용을 땡겨서까지 지른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채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역시나 선물 선도 거래와 그리고 이제 수합이라고 하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파월 의장의 브레이크와 그다음에 관세 유예 결국은 실제로 수요일 날 관세 유예가 됐고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무리했던 레버리지 채권 매수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손실을 입게 되는 그게 표면적으로는 내부에서 그 채권 수급이 꼬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해서 우리 주식 오를 거라고 잘못 들어갔는데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 다 계좌가 청산되잖아요. 네. 그게 채권 시장에서 발생했다. 근데 그 와중에 그것만 가지고 일어나도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충격이 컸을 텐데 이거 외에 또 외부 세력들이 4월 9일 날 이제 트럼프가 관세 유예해주기 전까지 일부 아시아 시장, 미국채는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또 미국 금리가 4.5%까지 치솟으면서 미국 채권이 약세를 가는 일부 외부 세력의 매도 공세까지 가세했다고 하면서 채권 시장에 순환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관련해서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단일 그 상장 자산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국채입니다. 30조 달러에 육박하는 이 미국 국채가 이 가치가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위험 자산, 무위험 수익률 전 세계에서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미국채인데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일부 내부적인 수급 고임이야 뭐 점점 이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면 그리고 연준의 일부 유동성 공급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이 관세 전쟁 속에서 미국채 전체 아까 30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채의 대략 3분의 1, 9조 달러 가까이가 누가 들고 있느냐? 중국, 일본을 필두로 한 외국인들이 한 분의 1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면 미국채를 사러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해서 다수의 미국의 우방국들까지 관세들이 부과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미국의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데이터는 실제로는 좀 지연이 돼서 나오긴 하지만 일부 매도들이 확인되는 정황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는 패턴이 너무 달랐죠. 주가 빠지면 채권금리도 같이 떨어지면서 대피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그래서 전 재무장관인 옐런도 나서서 지금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 신뢰성 자체도 타격을 입힌 것 같다라고 전직 재무장관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100%가 넘는 서로 관세 부과하면서 지금 치킨 게임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의 일시적인 흔들림.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까지 휘둘리는 이 과정을 보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충격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9일, 4월 9일 날 상호 관세를 또 90일 주요국도 유예해주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도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에 얘기했던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하게 던져놓고 지금 그 물밑에 제가 전에도 지난번 출연에서도 트럼프는 반만 믿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저는 실효 관세율 지금 20%대는 10% 초반대로 현실적인 눈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이 될 거다. 그 정도만 해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게 최종 90일 아니요 6월 달까지.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과연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렸느냐.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의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부 지금 맛보기 측면에서 우리도 이런 거를 무기화할 수 있어라는 일부의 미국 채권 시장이 취약해진 부분을 공략하는 매도 정도는 그 정도는 있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외부 세력이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관세 협상을 무기로 이제 중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국채를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좀 네. 늦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자기네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네. 뭐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금융시장의 플로우가 움직이고 있다를 좀 보여주는데 BOA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국민들의 그 미국제 투자, 네. 중장기 채권, 노트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미국 금리가 흔들릴 때도 미국 내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는 매도가 별로 없었다. 근데 뉴욕 멜론이라고 하는 또 미국의 또 저명한 은행에서는 나온 데이터가 크로스보드라고 하는 대외 쪽에 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자기네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올해 3월 달부터 매도가 좀 시작해서 4월 달에 그 매도량이 좀 늘었던 걸 보여주면 일부 우리가 추정하지만 저는 중국 쪽에서는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 이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 쪽에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헤지펀드나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하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중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를 앞세운 그걸 그들은 세이프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세이프 자체가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일부 이제 중국의 국책은행들이죠. 네. 뭐 농업은행, 뭐 공상은행 뭐 이런 유명한 국책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이 달러 표시 자산들을 좀 매각하고 처리하는 움직임들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은 아니죠. 네. 이제 일단 약간 예고편 정도 수준에서 네. 요 중국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조금 매도가 있지 않았나. 그 정도는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양념으로 엔캐리 청산 때문에 일본 금융회사들도 좀 일부 좀 처리하지 않았냐. 그게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민감도가 좀 높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 수급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 나온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뭐 물가 지표들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관세 영향이 좀 반영되기 전이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말만 한 거지 네.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땡겨 가지고 미국의 1분기 그 순수출이 마이너스 폭이 커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확인이 될 거거든요. 네. 그거 전까지는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 중에는 심지어는 3월 고용 지표도 그렇게 공무원 자른다고 하는데 3month 노티스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까지도 아직 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지 당장은 대응할 부분이 좀 지금은 견고한 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르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아직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네. 그래서 뭐 소비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 이런 지표들은 거의 경기 침체기에 준할 정도로 지금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는 있는데 버티고 있는 하드 데이터 때문에 정책 당국들이 아직까지는
손쉽게 빠르게 움직이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두고 뭐 정말 침체가 올 것인가? 트럼프가 어쨌든 직진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다수의 아이비들이 지금 미국의 침체 확률을 뭐 여러 루트를 통해 계산했을 때 뭐 40%에서 네. 50% 사이, 진짜 반반이죠 지금. 네. 그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치킨 게임을 네.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너무 희생을 미국 경제만 해도 올해 1% 이상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담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저희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침체를 전제하에 뭐 전망을 하거나 예측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저희는 하반기에 안정화돼서 겨우 3% 후반대 그리고 미국 증시에도 투자의 기회를 여전히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권 금리 안정이 될 것이다.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뭐 시장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연준 풋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파월 의장 연준 풋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파월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코노미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가 악화되고 지금 정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눈앞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로스 성장이 망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서 관세가 제각각의 물가 충격을 줬을 때 주요국 중에 미국에 제일 크게 충격이 들어오는 네. 부담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 관세 부과가. 그래서 우리 뭐 아이폰 같은 거 지금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 됐을 때 그 올라온 물가까지 경기에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오히려 그 불확실성에 급하게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선을 끄은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많이 드러내고 있죠. 네. 이거 트럼프 1기 때도 그때 파월 의장 본인이 임명시켜 놓고 그때도 뭐 해고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내년 6월까지 임기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참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그래도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뭐 임기까지는 채울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그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네. 본인이 사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보이고 있는 그 강경한 모습을 보면 저는 좀 더 유지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라고 지금 뭐 연준의 점도표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 성장이 그 단기적인 물가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월러이사와 같은 매파도 최근에 물가 충격은 일시적이고 경기 하방 위험이 많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이번 주에 패드 풋에 뭐 네. 원러는 기대를 줬고 파월은 중립을 잡았지만 그런 서로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 저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정도는 트럼프가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네.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파월도 그 정도는 6월 FOMC가 첫 스텝을 밟으면서 그래서 아까 6월 달까지 그 6월 FOMC 전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되느냐 그것도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다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겠다. 거기서 좀 긴장감이 텐션이 빠져야 6월 달에 연준의 첫 인하가 올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을 시작으로 3번의 연준의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화도 약세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채를 비롯한 미국 자산에 대한 좀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분위기인데 당분간 이런 현상은 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2년간 뭐 미국의 확대 재정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았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미국과 논유에서 특히나 유럽, 중국,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됐는데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엇갈라져 버렸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에서 충격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한들 네. 속된 표현으로 이미 기수가 나 있는 미국 경제, 이미 상처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관세 전쟁 좀 종료되면 미국 증시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바로 돌파를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표시 자산들은 그런 긴장을 해소하고 나서 하반기에 또 연준의 금리나 연준의 시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표시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non-US 쪽에 대한 기회보다는 무역 분쟁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 한국 같은 이 경기 사이클이 엇갈려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회들이 좀 더 남아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여전히 하반기에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한 기회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근데 연준이 어느 정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4% 이내로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 주기 전까지는
논예수 쪽에서의 기회는 여전히 전 좀 남아있다. 둘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미국이 자해를 하는 거라고 우리 평가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 수혜가 더 먼저 기대되는 게 전 당연하다.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투자 기회들을 지금 더 찾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대한 기회를 찾고 있다.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요번은 어제 지금 이 미국의 관세 전쟁, 네. 그다음에 이 금융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적인 여건만 놓고 보면 이달에도 뭐 성장률 전망 대규모로 또 낮출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1분기 수치가 거의 집계가 됐는데 자칫 마이너스 성장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낮춰야 되는데 환율이 최근에 1,410원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안정화돼서 외환시장 불안 해소된 거 아니냐. 근데 하루에 10원, 20원씩 움직입니다. 네. 그건 너무 높은 변동성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통화정책에 좀 신중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하느니 금리를 낮추는 기대를 주게 되면 또 풀리는 유동성들이 어디론가 쏠릴 텐데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주식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지만 네. 어느 쪽으로 돈이 제일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면 결국 되는 쪽은 강남 3구를 필두로 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쪽으로 또 많이 몰려갈 수 있는 네. 2월 달에 3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 잠깐 이슈 있을 때 집값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까지 고민했을 때 우리가 너무 속도를 빨리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뭐 청주회가 어저께 하는 청주회가 네. 터널에 들어와서 잠깐 어두우니까 속도를 네.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터널을 나와서 밝아진다고 해도 올해 금리 인하는 저희는 한 50bp 정도 5월에 인하는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시그널을 확실히 줬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 3분기에도 아마 새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주 포인트는 재정 확대 재정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박자의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룸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낮추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미국의 이 지금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 보면서 저는 조금 더 룸을 좀 가져가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2% 혹은 그 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계들 중심으로 엄청 그런 한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쪽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정책 포커스는 통화 완화 쪽보다는 이제 우리는 미리 좀 움직인 부분이 있잖아요. 금리 네. 낮춰준 부분이. 그래서 재정 정책이 이제 6월 대선 전후로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재정 정책 쪽으로 지금 무게가 더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결국에 이제 동결이 됐지만 이번에 사실은 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고 기대한 것은 환율이 또 레벨이 갑자기 낮아진 측면들도 있는데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환율은 우리의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네. 거잖아요. 이번에 시장 금리가 먼저 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국고 3년 금리가 지금 2.3%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한국 국채는 지금 오히려 미국 국채보다도 더 안전자산의 지위를 보여주는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현물, 선물까지 동원해서 한국 채권을 많이 사주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자금들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차익거래 유인이 좀 커진 부분에 의한 그런 네. 부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최근에 중국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미국채라든지 이런 쪽에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줄이고 나면 네. 외환 보유고 다변화 목적에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움직임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때 100조 잔고가 안 됐던 외국인 현물 채권 잔고가 트럼프 2018년에서 19년 중반까지 무려 130조에 육박할 정도 늘어날 때 그때도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한국은 위안화랑 연동해서 움직이는 원화의 자동 해지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해지를 하지 않고 유입되는 원화를 사주는 자금 덕분에 환율의 좀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최근 증시가 약세인 날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면에는 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외국인들의 매입이 유입되고 있다. 어. 이런 부분까지 포커싱을 맞추면 저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무난히 진행하고 하면 네. 지금까지는 단기간에 달러 자산 처분한다고 속도가 좀 빨리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1,300원대까지 1,300원대 중반까지 안정화되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안전성 확인하면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50bp의 금리 인하의 룸은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안전성이면 사실 네.
통화 정책은 금융 안정의 또 다른 부분, 아까 부동산 쪽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 더 하반기에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는 외국인의 유입도 들어오고 있다. 환율은 1,300원대 중반까지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추경은 12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성장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재정 승수 효과를 이렇게 총재가 강조하면서 12조 추경으로는 겨우 0.1% 성장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가 1년에 GDP가 2,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네. 원화로. 그러면은 그 1% 정도의 그 재정 적자, 그 경기 부양을 하면 25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해야 성장률의 0.2, 0.3%. 근데 올해 원래 연초만 해도 올해 1% 후반대 성장이 지금 1% 초반대로 꺼졌기 때문에 그걸 다 메워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0.3에서 0.4 정도, 1% 중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전 최소 이번 12조 추경의 하반기까지 한 20조 원 내외 정도 되는 부양은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 정도가 돼야 GDP의 1% 이상 한 0.4에서 0.5% 사이 정도까지도 우리나라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인하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네. 그 통화 정책은 지금까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준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재정 정책이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12조 추경은 아까도 예고편 얘기를 했는데 미국 네. 국채 매도에 우리나라 추경도 지금 이번 필수 추경이 예고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대 중반의 성장,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20조 원 내외의 추경이 필요할 것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